이 우산은 빗물을 막아주지만 진실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의 외침이 강당을 울렸다. 오래된 테이프에서 30년 전 이사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출생신고는 말고 사망으로 처리해.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제 존재가 지워져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누르시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장맛비가 모래주머니처럼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강도윤은 검은 우산을 한 손에 다른 손엔 차량 키를 쥐고 청담동 골목을 누비고 있었죠. 비는 마치 하늘이 울고 있는 것처럼 거세게 내렸고 도윤의 발걸음은 그 빗소리와 묘한 리듬을 맞추며 규칙적으로 아스팔트를 두드렸습니다. 여름밤 특유의 습기가 온몸을 감쌌지만 도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일상이었거든요. 회장님 댁은 늘 11시 전후, 술은 위스키 스트레이트, 빗길은 저속. 도윤이 스스로에게 되뇌는 이 말들은 보육원에서 배운 생활 규칙처럼 단단하고 확고했습니다. 그에게 규칙이란 세상을 버텨내는 방법이었고 예측 불가능한 일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패와도 같았죠. 29회를 살아오면서 도윤은 그 어떤 것보다 일정한 패턴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한도경 이사장의 전용 차량은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도윤은 차량에 다가가며 열쇠를 꺼냈죠. 비닐 장갑을 끼고 차문을 열자 은은한 낡은 향수 냄새와 90년대 발라드가 뒤섞인 특유의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사장의 개인적인 취향이 배어있는 공간이었죠. 라디오에서는 이문세의 노래가 잔잔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뒷좌석에서 한도경 이사장이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젊은이, 너 우산 쓰는 법이 아버지를 닮았군. 도윤은 백미러를 통해 이사장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는 그에게 서류에서만 존재하는 개념이었거든요. 아버지 미상이라고 적힌 그 문장이야말로 보육원 서류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던 현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 빈자리는 도윤에게 상처가 아닌 그저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졌죠. 그런가요? 도윤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는 것도 그가 배운 처세술 중 하나였습니다. 호기심보다는 침묵이 더 안전하다는 걸 일찍부터 깨달았거든요. 이사장은 평소와 달리 말수가 많았습니다. 요즘 젊은 기사들은 우산을 대충 접는데 너는 참 꼼꼼하게 하는구나. 마치 우산 하나하나가 소중한 것처럼 말이야. 습관입니다. 도윤이 짧게 답했습니다. 실제로 그에겐 모든 물건이 소중했습니다. 가진 게 많지 않았던 사람의 습관이었죠. 그날도 도윤은 여느 때처럼 꼼꼼했습니다. 비닐 장갑으로 핸들 커버를 씌우고 블랙박스가 정상 작동하는지 2번 확인했죠. 빨간 불빛이 깜빡이는 것을 보고서야 안심했습니다. 그는 증거가 길을 지켜준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건 기록뿐이라는 게 도윤의 철학이었거든요. 오늘 하루는 어땠나? 이사장이 갑자기 개인적인 안부를 물었습니다.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죠. 도윤은 잠시 놀랐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은 건 처음이었거든요. 평범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평범하다는 게 가장 큰 축복일 때가 있지. 이사장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젊을 땐 몰랐는데 말이야.
나이가 들수록 특별한 일보다는 평범한 하루가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되더라. 도윤은 시동을 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에게도 평범함은 소중했습니다. 파란만장한 삶보다는 예측 가능한 일상이 훨씬 안전했거든요. 비가 차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도윤은 와이퍼를 켜고 천천히 차량을 움직였죠. 빗길에서는 항상 저속으로 운전하는 게 그의 원칙이었습니다. 급하게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고 조급함보다는 신중함이 더 안전하다는 걸 삶을 통해 배웠거든요. 차량이 신호등에 멈췄을 때 도윤은 백미러로 이사장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70대 중반의 이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부와 명예를 모든 걸 가진 듯 보이는 이 사람의 눈에 왜 그런 공허함이 스쳐 지나가는 걸까요? 도윤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이사장이 다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가족이 있나? 없습니다. 도윤이 거리낌 없이 대답했습니다. 숨길 것도 없는 사실이었거든요. 외롭지 않나? 외로움에 익숙합니다. 이사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90년대 발라드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어떤 가수의 노래였는지 도윤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 멜로디는 왠지 슬펐습니다. 청담동 골목에 들어서자 비는 더욱 세차게 내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빗방울에 반사되어 반짝였고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건물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차량을 이사장의 집 앞에 정확히 세웠죠. 언제나 같은 자리, 같은 각도였습니다. 오늘 고생했네. 이사장이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비 조심해서 가고. 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도윤은 이사장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뒤 차량을 점검했습니다. 뒷좌석을 정리하고 바닥에 떨어진 휴지 한 장까지 주워 담았죠. 그런데 그때 좌석 틈에서 뭔가가 만져졌습니다. 오래된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신생아의 작은 발목에 감긴 흰 발찌가 찍힌 사진이었죠. 사진 뒷면에는 흐릿하게 84년 성여성병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984년 도윤의 생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도윤은 여전히 그 즉석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신생아의 작은 발목에 감긴 흰 발찌, 그리고 뒷면에 적힌 84년 성수여성병원이라는 글씨가 계속해서 마음에 걸렸거든요.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 정확한 일치였습니다. 1984년은 분명 도윤의 출생 연도였으니까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도윤은 작은 원룸에서 커피를 끓이며 그 사진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흐릿한 화질이지만 신생아의 발찌에 뭔가 숫자 같은 것이 적혀 있는 게 보였죠. 6월 21일, 바로 자신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사장의 수행비서 김 과장이었죠.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기사님, 급한 일이 있습니다. 어제 차량 블랙박스 본체가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본체가 사라졌다고요? 제가 점검할 때까지는 정상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차량을 만진 분이 기사님이시니까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김 과장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블랙박스를 뗄 이유가 없습니다.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유가 없어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김 과장의 대답은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재단 사무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늦지 마세요. 전화가 끊어진 후 도윤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블랙박스가 사라진 것도 이상했지만 더 이상한 건 어제 발견한 그 사진이었죠. 혹시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오후에 재단 사무실에 도착한 도윤은 김 과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중년의 그 남자는 도윤을 마치 범죄자를 보듯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기사님,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블랙박스를 가져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져간 적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럼 설명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본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김 과장이 테이블을 툭 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윤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져간 건 절대 아닙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어젯밤 차량 점검 후 무엇을 했는지 상세히 말해보세요. 그 순간 도윤은 주머니 속 즉석 사진을 만졌습니다. 이것도 말해야 할까 고민했지만 일단은 입을 다물기로 했죠. 뭔가 더 큰 그림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제가 30년 가까이 이런 일을 해오면서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 없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김 과장은 뭔가 불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일단 사건이 정리될 때까지 업무는 중단입니다. 연락 오기 전까지 대기하세요. 재단을 나서며 도윤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갑자기 일을 잃을 위기에 처했고 그 이유도 명확하지 않았죠. 하지만 더 걱정되는 건 그 사진이었습니다. 왜 하필 그날 밤 이사장의 차에서 그런 사진이 나왔을까요? 그날 저녁 도윤은 동네 작은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입맛도 없었지만 끼니는 거르지 않는 게 그의 습관이었죠.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이사장이었습니다. 도윤아, 미안하다. 급하게 나가야 할 일이 생겼어. 나와줄 수 있나? 네, 곧 나가겠습니다. 도윤은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늦은 시간에 호출하는 일이 없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사장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이사장은 이미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평소보다 초조해 보였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단단히 쥐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성수동으로 가자. 주소는 내가 알려줄게. 이사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는 어제와 전혀 달랐습니다. 이사장은 말이 없었고 계속해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도윤은 백미러로 이사장의 표정을 살폈는데 뭔가 고민에 잠긴 모습이었습니다. 손으로는 계속 서류 가방을 만지작거렸고요. 성수동의 한 오래된 건물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간판을 보니 낡고 바랜 글씨로 성수여성병원이라고 적혀 있었죠. 순간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발견한 사진에 적혀 있던 그 병원 이름과 비슷했거든요. 회장님, 여기서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잠깐만 기다려. 금방 돌아올게. 이사장이 서류 가방을 들고 서둘러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사장이 병원 안으로 들어간 후 도윤은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30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죠.
일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윤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병원역 골목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취객 한 명이 비틀거리며 나타나 이사장의 차를 발로 차기 시작한 거였죠. 아, 이 차 누구 거야? 여기 왜 세워놨어? 취객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윤은 서둘러 차에서 내렸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차를 때리시면 안 됩니다. 너 누구야? 여기 왜 이런 비싼 차를 세워놨냐고. 죄송합니다. 곧 치우겠습니다. 도윤이 취객을 달래려고 했을 때 병원에서 이사장이 급하게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사장이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곧 처리하겠습니다.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취객을 정리하는 동안 도윤의 귓가에 이사장의 작은 중얼거림이 스쳤습니다. 도윤아, 미안하다. 그 순간 도윤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 말은 마치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취객이 사라진 후 도윤은 조심스럽게 이사장에게 물어봤습니다. 회장님,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응? 뭘 말이야? 이사장은 당황한 듯 얼른 차에 올랐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미안하다고. 아, 그냥 혼잣말이었어. 별거 아니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도윤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블랙박스 분실 사건, 폴라로이드 사진, 성수 여성병원, 그리고 이사장의 의미심장한 중얼거림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퍼즐 조각처럼 느껴졌죠.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이사장의 중얼거림이 맴돌았거든요. 도윤아, 미안하다. 그 말이 우연히 나온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을까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휴대전화 진동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아봤죠. 기사 양반이세요?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사람이었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최미라라고 합니다. 회장님 댁에서 간병일 하고 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사장 집사람들과 만나는 게 좋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어디서 만나시겠습니까? 성수동 그 병원 근처에 작은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만나면 어떨까요? 1시간 후 도윤은 성수동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미라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고 눈에는 어떤 안타까움 같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사님, 저 어젯밤에 이상한 걸 주웠어요. 미라가 작은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방 복도에서 떨어져 있던 건데 봉투 안에서 나온 건 작은 카드였습니다. 메모리 카드였죠. 이게 뭐죠? 도윤이 물었습니다. 분명히 회장님 차에서 나온 것 같아요. 블랙박스에서 나온 게 아닐까 싶어서요. 미라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도윤은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사라진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일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왜 이걸 저에게 주시는 거죠? 제가 볼 때 기사님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회장님 댁 분위기가 이상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미라는 도윤에게
자신의 노트북을 보여줬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연결하자 여러 개의 영상 파일이 나타났죠. 대부분 삭제된 상태였지만 복구 프로그램을 사용하니 몇 개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 봐요. 미라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영상 속에는 어젯밤 성수동 병원 주차장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사장이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장면이었죠. 음질이 좋지 않았지만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서류는 그대로 두라고 했지? 출생신고는 말고 사망으로 처리해. 1984년 성여성병원. 이 일은 끝난 거야. 영상은 거기서 끊어졌습니다. 도윤과 미라는 서로를 바라봤죠. 둘 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중요한 내용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1984년.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제 태어난 해예요. 그래요? 미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성여성병원에서 태어나셨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보육원 서류에는 출생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미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저 성여성병원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있던 병원인데 지금은 문 닫았죠. 그런데 왜 회장님이 그 병원 얘기를... 도윤은 주머니에서 즉석 사진을 꺼냈습니다. 혹시 이 사진도 관련이 있을까요? 미라가 사진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사장님 차에서 발견했어요. 이 발찌, 저 본 적이 있어요.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인데. 언제요? 미라는 한동안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젊을 때 성여성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어요. 80년대 중반쯤이었죠. 그때 이런 발찌를 본 적이 있어요.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발찌를 채우나요? 신생아한테 채우는 거예요. 이름표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발찌는... 미라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특별한 표시가 있네요. 특별한 표시요? 숫자 같은 게 적혀 있어요. 아마 날짜일 거예요. 6월 21일 같은데. 도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6월 21일은 바로 자신의 생일이었거든요. 혹시 그때 일을 기억하세요? 1984년 6월 21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라. 하지만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병원 분위기가 이상했거든요. 두 사람은 다시 블랙박스 영상을 봤습니다. 이사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죠. 출생신고는 말고 사망으로 처리해. 도윤은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혹시 자신과 관련된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라 씨, 혹시 그 병원 기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요. 병원이 문 닫은 지 오래됐는데. 아, 그런데 당시 기록들이 보건소나 보험공단으로 넘어갔을 거예요. 미라는 도윤에게 메모리 카드를 건네줬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아마 기사님한테 필요한 거일 것 같아요.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미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젊을 때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때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죠.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요. 카페를 나서며 도윤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퍼즐 조각들이 나타나고 있었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죠. 그날 오후 도윤은
보건소를 찾아갔습니다. 1984년 성여성병원 관련 기록을 찾아달라고 했죠. 직원은 오래된 기록이라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지만 다행히 창고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1984년 6월 21일 도윤이 기록을 뒤적이다가 한 장의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무연하 사망신고서, 성별남, 생년월일 1984년 6월 21일, 사망일 1984년 6월 21일, 보호자 없음. 도윤은 그 문서를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생일과 정확히 일치하는 사망신고서였거든요. 그런데 자신은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문서 하단에는 의사의 서명이 있었는데 그 글씨체가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았죠. 도윤은 그 사망신고서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문서를 잡을 수가 없었죠. 자신의 생일과 정확히 일치하는 사망신고서라니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자신과 관련된 일일까요? 그날 밤 도윤은 인터넷으로 성여성병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1980년에 개원해서 2001년에 폐원한 병원이었죠. 당시 원장은 김태수라는 사람이었는데 이미 10년 전에 사망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다시 미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라 씨, 혹시 김태수 원장을 기억하세요? 네, 기억해요. 그분이 제 상사였거든요. 왜요? 그분 글씨체를 기억하시나요? 글씨체요? 왜 갑자기? 미라의 목소리가 의아해졌습니다. 도윤은 보건소에서 발견한 사망신고서의 사진을 미라에게 보냈습니다. 이 서명이 김 원장의 글씨인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잠시 후 미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맞아요. 이거 김 원장님 글씨 맞아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제 생일과 같은 날짜의 사망신고서예요. 미라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기사님, 혹시 시간 되시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2시간 후 도윤은 다시 미라와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미라의 표정이 훨씬 심각해 보였죠. 기사님, 사실 제가 숨긴 게 있어요. 미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성여성병원에서 일할 때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요? 1984년 6월 어느 날이었어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지만 한 여자분이 아기를 낳으러 왔었어요. 그런데 보통과 달랐어요. 도윤은 숨을 죽이고 미라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혼자 왔죠. 아기 아버지도 없었고, 당시에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미혼모들이 비밀리에 출산하는 경우가 말이에요. 그래서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건강했어요. 아주 건강한 남자아기였죠. 그런데 이상한 게 미라가 말을 멈췄습니다. 뭐가 이상했나요? 그날 밤에 한 남자분이 병원에 오셨어요. 정장을 입은 아주 중요해 보이는 사람이었죠. 김 원장님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도윤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였나요? 당시에는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젊은 시절의 한도경 회장님 같았어요. 도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요? 네. 그분이 온 다음 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산모는 갑자기 사라졌고 아기는 미라가 말을 멈췄습니다. 아기는 어떻게 됐나요? 사망한 걸로 처리됐어요. 사망신고서가 작성됐죠. 하지만요? 미라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 아기를 직접 봤어요. 분명히 살아있었거든요. 건강하게 울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망했다는 게 이상했어요. 도윤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그 아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 일 이후로 김 원장님은 입을 다물었고 저도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뭐가요? 그 아기는 분명히 어딘가로 보내졌어요. 사망한 게 아니라. 그 순간 도윤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걸 느꼈습니다. 자신이 그 아기일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미라 씨, 혹시 그 산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젊은 여자였어요. 20살 정도 됐을까요? 아주 예뻤어요. 그런데 슬퍼 보였죠. 계속 울고 있었거든요. 다른 특징은 없었나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같았어요. 말투가 정중했고 손도 고왔어요. 그리고 작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도윤은 그 여자가 자신의 생모일 가능성을 생각하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미라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이사장 집에서 온 전화였죠. 네, 지금 갑니다. 미라가 전화를 끊고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이 급하게 부르셨어요. 가봐야겠어요. 미라 씨, 조심하세요. 혹시 이 일이 발각되면 괜찮아요. 저는 이제 늙었어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미라가 떠난 후 도윤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죠. 이사장이 정말 자신의 생부일 가능성이 높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존재를 지우려고 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이사장의 집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뭔가 확인하고 싶었지만 직접 찾아갈 용기는 없었거든요. 그때 이사장의 아들 한지훈이 집에서 나오는 걸 봤습니다. 지훈은 도윤을 발견하더니 다가왔습니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그냥 지나간다고? 우리 집 앞에서? 지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너 요즘 이상한 짓 하고 있다며?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블랙박스 가져간 거 우리가 모를 줄 알았어? 그리고 미라 할머니한테 이상한 질문하고 다닌다며? 지훈은 도윤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경고하는데 더 이상 이상한 짓 하지 마. 대리 주제의 분수를 알아야지.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럼 왜 우리 집 주변을 기웃거리고 다니는 거야? 그때 이사장이 집에서 나왔습니다. 지훈아, 무슨 일이야? 아버지, 이 기사가 우리 집 주변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이사장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죠. 도윤아, 집에 가라. 늦었다. 네.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지훈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우리 집 근처에 오지 마. 경찰 부를 수도 있어. 도윤은 그 자리를 떠나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미라에게서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있었죠. 기사님, 큰일 났어요. 어젯밤에 회장님이 저를 불러서 많은 걸 물어보셨어요.
뭘 물어보셨나요? 기사님과 만난 것, 그리고 옛날 병원 이야기.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미라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회장님이 저에게 물어보신 질문들이에요. 도윤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떤 질문들이요? 1984년 6월 21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 태어난 아기에 대해 뭘 알고 있는지, 그리고 기사님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까지 물어보셨어요. 미라는 계속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결심한 것 같았고 눈빛이 무서웠어요. 마치 모든 걸 정리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때 도윤의 휴대전화로 문자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오늘 밤 10시 한강공원 뚝섬 주차장. 혼자 와라. 블랙박스 영상과 병원 서류를 가져와라. 그렇지 않으면 미라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도윤은 문자를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제는 미라까지 위험에 빠뜨린 거였죠. 미라 씨, 당장 그 집에서 나오세요. 위험합니다. 어떻게요? 저는 그분 간병인이에요. 갑자기 나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미라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요? 사실은 말이에요. 제가 회장님께 거짓말을 했어요. 미라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그때 성수여성병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다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도윤은 놀랐습니다. 왜 그러셨나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미라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님, 제가 당신에게 아직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뭘 말씀이세요? 그때 제가 그 아기를 직접 안고 있었어요. 당신을 제가 격리실로 옮겼어요. 도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격리실이요? 회장님 지시였어요. 아기를 격리실로 옮기고 산모에게는 아기가 사망했다고 알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망신고서를 작성하라고. 미라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럼 제 어머니는 제가 죽은 줄 알고 계셨던 거네요? 네. 그분은 며칠 동안 울기만 하셨어요. 그리고 퇴원하신 후에 다시는 보지 못했어요. 도윤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어머니까지 속였던 거였죠. 그날 오후 도윤은 블랙박스 영상과 서류들을 복사해서 여러 곳에 숨겨놨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죠. 그리고 친한 동료에게 USB 하나를 맡겼습니다. 형, 혹시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언론사에 전해주세요. 도윤아, 무슨 일인데? 왜 이런 말을 해?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부탁입니다. 밤 10시가 가까워지자 도윤은 뚝섬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가짜 자료를 준비해 갔죠. 진짜는 안전한 곳에 숨겨두고 말입니다. 주차장에 도착하니 이미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한지훈과 그의 부하 2명이었죠. 지훈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자료 내놔. 지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먼저 미라 씨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도윤이 요구했습니다. 내가 감히 조건을 달아? 지훈이 비웃었습니다. 너 같은 놈이 우리 가문에 대해 뭘 안다고? 저는 그냥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진실? 30년 전 일이 지금 뭔 상관이야?
넌 그냥 고아원에서 잘 자란 거야. 그걸로 만족해. 지훈의 말에 도윤은 분노했습니다. 제 인생을 그렇게 간단히 말씀하지 마세요. 인생? 우리가 없었으면 넌 진짜 고아원에서 죽었을 거야. 우리가 살려준 거지. 그때 지훈이 부하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찾아봐. 부하들이 도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도윤은 저항했지만 2명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죠. 몸싸움이 벌어지는 동안 도윤의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내용물이 쏟아졌습니다. 여기 있네. 한 부하가 가짜 USB와 서류 복사본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전부야? 지훈이 의심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네, 이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지훈은 그 자료들을 받아보더니 라이터로 태워버렸습니다. 불꽃이 어둠을 밝히는 동안 도윤은 안도했죠. 진짜 자료는 안전했으니까요. 이제 끝났어. 지훈이 도윤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운전기사일 뿐이야. 분수를 알아야 해.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저는 그저 제 출생의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인데요. 우리 가문의 명예 때문이야. 아버지의 과거 실수로 우리가 망칠 순 없어. 재단도 우리 집안도 지켜야 해. 그때 갑자기 또 다른 차량이 나타났습니다. 이사장의 차였죠. 이사장이 직접 운전하고 온 거였습니다. 지훈아, 그만해. 이사장이 차에서 내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여기 오셨어요? 제가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이사장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죠. 도윤아,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 이 사람한테 왜 사과를. 닥쳐. 이사장이 지훈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그 순간 부하 중 한 명이 놀라서 도윤을 강하게 밀었습니다. 도윤은 비틀거리다가 한강둑 아래로 굴러떨어졌죠. 다행히 물에 빠지지는 않았지만 휴대전화가 물속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증거는 완전히 사라졌네요. 부하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장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지훈아, 너는 집에 가라. 나는 도윤이와 할 말이 있다. 하지만 아버지, 이런 식으로 두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가라고 했어. 더 이상 이런 짓 하지 마. 지훈과 부하들이 떠난 후 둑 아래에서 올라온 도윤과 이사장은 둘만 남았습니다. 한강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죠. 지훈과 부하들이 떠난 후 한강가에는 도윤과 이사장만 남았습니다. 야경의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무거웠죠. 도윤아, 정말 미안하다. 이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배어 있었죠. 회장님은 정말 제 아버지인가요? 도윤이 직접 물어봤습니다. 더 이상 돌려서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사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한강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맞다. 너는 내 아들이야. 도윤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오랫동안 궁금했던 진실을 확인했지만 기쁨보다는 분노가 먼저 올라왔거든요. 그럼 왜 저를 버리셨나요? 왜 사망한 걸로 처리하셨나요? 이사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는 너무 어렸어. 겁이 났고 우리 집안의 체면 때문에.
그러니까 할머니가 절대 허락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어. 제 어머니는 어떤 분이었나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이사장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이었어. 마음도 예뻤고, 우리 재단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문예교사였지. 이름은 정유진이었어. 문예교사요? 응. 아이들에게 시와 소설을 가르쳤어. 목소리가 정말 곱고 따뜻했지. 너도 그 목소리를 닮았더구나. 이사장의 얼굴에 그리움이 스쳤습니다. 그럼 왜 어머니와 결혼하지 않으셨나요? 그때 나는 이미 약혼자가 있었어. 가문간의 정략 결혼이었지. 그리고 유진이는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고, 우리 집안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어. 도윤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혼자 두고 떠나신 거군요. 그건 아니야. 유진이에게 해외로 함께 떠나자고 했어. 하지만 이사장이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요? 유진이가 거절했어. 자신 때문에 내가 가족과 재산을 모두 포기할 수는 없다고 했지. 그리고 혼자서도 잘 키울 수 있다고. 그럼 어머니는 저를 키우려고 했던 거네요? 이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하지만 내가 그걸 막았어. 어머니, 그러니까 할머니가 알게 되면서 모든 게 복잡해졌어. 할머니가 어떻게 하셨나요? 유진이를 찾아가서 돈을 줬어. 아이를 포기하고 먼 곳으로 떠나라고. 하지만 유진이는 그것도 거절했지. 도윤은 자신의 어머니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할머니가 더 강경하게 나왔어.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사망한 걸로 처리하라고 했지. 그리고 유진이에게는 아이가 정말 죽었다고 알리라고. 이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너무 약했어. 할머니의 뜻을 거스를 용기가 없었어. 그럼 어머니는 제가 죽은 줄 알고 돌아가신 건가요? 그래. 유진이는 너를 잃고 너무 슬퍼했어. 몸도 많이 약해졌지. 그리고 2년 후에 폐렴으로. 이사장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된 거예요? 너는 비밀리에 보육원으로 보내졌어. 할머니가 직접 처리했지. 나는 그때부터 너를 찾고 싶었지만, 하지만 찾지 않으셨죠. 할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은 불가능했어.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서 그때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돌아보니 미라가 서 있었죠.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미라 씨, 어떻게 여기에? 도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제가 모든 걸 들었어요.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나가신 후에 따라왔어요. 미라는 손에 작은 테이프 녹음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사장이 물었습니다. 1990년대에 병원에서 회계 문제로 몰래 녹음했던 거예요. 김 원장님과 회장님의 대화가 들어있어요. 미라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래된 테이프 특유의 지직거리는 소음 사이로 두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죠. 한 회장,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아이는 건강한데. 원장님,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사망신고서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산모에게는 절대 알리지 마세요. 하지만 원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병원에 얼마나 많은 후원을 했는지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테이프가 끝났습니다. 이사장은 얼굴이 하얘졌죠. 미라 씨, 왜 이걸 지금까지 숨기셨나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무서웠어요. 그리고 제가 그 일에 가담했다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미라가 울먹였습니다. 가담했다고요? 제가 그 신생아를 격리실로 옮겼어요. 그리고 산모분께 아기가 죽었다고 거짓말했어요. 도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미라 씨도? 네, 저도 공범이에요.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회장님 집에서 간병인 일을 한 거예요.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사장이 미라에게 다가갔습니다. 미라 씨, 잘못은 제가 한 거예요. 당신을 원망하지 마세요. 하지만 제가 직접 손으로 그때 당신도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모든 책임은 제게 있어요. 도윤은 세 사람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전에 그 일이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괴롭혀왔구나.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도윤이 이사장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모든 걸 공개하겠어. 내가 한 잘못을 세상에 알리고 법적 책임도 지겠어. 지훈 씨가 가만히 있을까요? 지훈이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어.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졌던 모든 진실이 드디어 밝혀지는 순간이었죠. 일주일 후 한도경 재단의 연례 장학증서 수여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한 호텔 대강당에는 수백 명의 기자들과 사회 인사들이 모여 있었죠.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아무도 이날이 재단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날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도윤은 검은 정장을 입고 강당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검은 우산을 단단히 쥐고 있었죠. 화창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우산을 가져온 건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30년 전 자신을 버렸던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면을 위한 상징이었거든요. 그 우산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을 보호하는 도구가 아니라 진실을 드러내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도윤의 옆에는 은퇴한 형사 박정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법적 검증을 마친 각종 증거 자료가 들어있는 서류 가방이 있었죠. 도윤 씨, 준비되셨습니까? 박 전 형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결연했습니다. 미라는 강당 중간쯤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가슴에 묻어두었던 비밀을 오늘 털어놓을 생각에 손이 떨렸죠. 그녀 옆에는 30년 전 성수여성병원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간호사 이순례가 앉아 있었습니다. 증인으로 함께 온 거였죠. 미라야, 괜찮겠어? 순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와서 겁낼 나이는 아니지. 그때 내가 못다한 일을 오늘은 해야 해. 미라의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애국가가 웅장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이며 사진기들이 한도경 이사장을 향해 있었죠. 이사장은 평소보다 훨씬 초조해 보였습니다. 어젯밤 도윤과의 마지막 통화에서 내일 모든 걸 밝히겠다고 약속했었거든요.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한지우는 최전방 VIP석에 앉아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아버지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설마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무슨 일을 벌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주변 정치인들과 재계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특별한 발표를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옆에 앉은 국회의원이 물었습니다. 아마 재단 확장 계획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지훈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행사 시작을 알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32회 한도경 재단 장학증서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장학증서 수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명씩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와 이사장으로부터 장학증서를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훌륭한 인재가 되길 바랍니다라는 이사장의 말과 함께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메웠죠. 하지만 이사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힘이 없었고 학생들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특히 한 여학생이 장학증서를 받을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를 잃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에 매진한 김미영 양이라고 소개되었을 때 이사장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버린 아들 도윤을 떠올렸을 거였죠. 20여 명의 학생들이 모두 장학증서를 받았습니다. 사회자가 마지막 순서로 이사장의 인사말을 안내했을 때 도윤이 움직였습니다. 검은 우산을 접어들고 천천히 강당 앞쪽으로 걸어갔죠. 그의 발걸음 소리가 조용한 강당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걸어가면서 도윤은 마음속으로 어머니 정유진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회장님, 도윤이 무대 바로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남자가 누구인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궁금해했죠.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도윤에게 향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지? 무슨 일이야? 하는 속삭임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회장님, 이 우산은 30년 동안 저를 빗물로부터 지켜주었습니다. 하지만 진실만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사장은 마이크를 잡은 채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미 각오가 서린 표정이 떠올라 있었죠. 30년 만에 마주하는 아들과 아버지의 대면이었습니다. 지훈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야? 행사를 방해하고 있잖아. 경비, 어서 저 사람을 끌어내라고. 몇 명의 경비원들이 도윤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장이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잠깐, 저 사람 말을 끝까지 들어보자. 도윤은 준비해온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30년 전에 일어났지만 지금까지 철저히 숨겨져 온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자들이 더욱 열심히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엄청난 스캔들이 터질 예감이 들었거든요. 몇몇 기자들은 이미 휴대전화로 본사의 속보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1984년 6월 21일 성수여성병원에서 한 남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도윤이 사망신고서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아기는 출생 당일에 사망한 것으로 공식 기록되었습니다. 여기 사망신고서가 있습니다. 장내의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사장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변해갔죠.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났고 죽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권력에 의해 존재 자체가 지워졌고 비밀리에 보육원으로 보내져서 30년 동안 자신의 출생에 대한 진실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도윤이 자신의 가슴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바로 저 강도윤입니다. 강당이 웅성웅성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보며 놀라워했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빈번해졌죠. 그리고 이것은 당시 성수여성병원 김태수 원장과 한도경 회장의 대화를 녹음한 결정적 증거입니다. 도윤이 미라에게서 받은 오래된 테이프 녹음기를 들어보였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스피커에서 30년 전의 지직거리는 테이프 소음과 함께 두 남자의 선명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한 회장님, 정말 이렇게 해야 합니까? 아기는 아주 건강한데요. 폐도 튼튼하고 울음소리도 좋습니다. 원장님,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사망신고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그리고 산모에게는 절대 사실을 알리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건 명백한 허위 공문서 작성이 아닙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면 원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병원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후원금을 지원했는지 앞으로도 계속 도와드릴 생각입니다. 이 정도 부탁은 들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회장님, 정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이런 부탁을 드리지 않았겠죠. 부탁드립니다. 테이프에서는 김 원장의 깊은 한숨소리와 펜으로 서류에 뭔가를 쓰는 소리까지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녹음 내용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일부 여성들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놀라워했고 남성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훈이 얼굴을 새빨갛게 붉히며 다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저건 조작된 거야. 30년이나 된 낡은 녹음을 누가 믿어. 요즘 기술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 거짓말이야. 그때 강당 뒤쪽에서 박정호 전 형사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등장에 주목한 사람들이 많았죠. 경찰 출신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조용히 하시죠, 지훈 씨. 박 전 형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권위가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녹취 진위 감정은 이미 국정감정원에서 공식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박 전 형사가 공식 감정서를 들어보였습니다. 3주에 걸친 정밀 분석 결과 이것은 조작되지 않은 원본 녹음이 확실합니다. 음성 패턴, 주파수 분석, 테이프 재질 검사까지 모두 1980년대 당시와 일치합니다. 그 말에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주저앉듯이 의자에 털썩 앉으며 머리를 감쌌죠. 이때 미라가 강당 가운데서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초조하고 흥분한 미라에게 쏠렸습니다. 제 이름은 최미라입니다. 1984년 당시 성여성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했었습니다.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제가 직접 그 신생아를 산모에게서 떼어내어 격리실로 옮겼습니다. 강당은 더욱 술렁거렸습니다. 미라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산모 정유진 씨에게 아기가 숨을 거두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울부짖었는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울음소리가 제 귀에 생생합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한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일자리를 잃을까봐, 그리고 돈 때문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저희 가족 병원비까지 대주신다고 하셔서 이제 모든 시선이 무대 위의 한도경 이사장에게 쏠렸습니다. 이사장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마이크에 입을 가까이 댔습니다. 여러분, 이사장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들으신 모든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이사장의 고백과 함께 강당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플랫이 소리조차 멈췄죠.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사장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더 가까이 당겼습니다. 30년 전 저는 겁쟁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인 정유진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소중한 생명을 포기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가문의 체면이라는 이유로, 어머니의 반대 때문이라는 핑계로 저는 제 아들을 세상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지훈이 아버지를 말리려고 일어났지만 이사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 정유진 씨는 아들이 죽었다고 믿고 2년 동안 슬픔에 잠겨 지내다가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사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살인자나 다름없습니다. 강당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특히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 중 몇 명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이사장은 허리를 깊게 숙여 90도로 인사했습니다. 강도윤 씨, 정유진 씨, 그리고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때 도윤이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모든 기자들의 카메라가 그를 향했죠. 저는 도윤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제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늘 궁금했죠. 왜 저를 버렸을까? 저에게 뭐가 부족했을까? 도윤은 이사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부족했던 건 저의 아버지였습니다. 용기가 부족했던 거죠. 이사장이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복수를 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고 곧 강당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죠. 그때 이사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재단 이사장직을 사임합니다. 지훈이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그럴 필요까지는. 그리고 제가 보유한 재단 관련 모든 지분과 개인 자산의 80%를 장학기금으로 기부하겠습니다. 이사장의 선언에 강당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또한 허위 사망 신고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법이 정한 형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후회하십니까? 도윤 씨와 개인적으로 만날 계획이 있습니까? 이사장은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너에게 아버지라고 불릴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한 가지만 말하고 싶다. 말씀하세요. 너는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유진이가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도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강도윤으로 살겠습니다. 성은 바꾸지 않겠습니다. 왜? 피는 섞였어도 이 이름은 제가 30년 동안 지켜온 겁니다. 저의 정체성입니다. 이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맞겠구나. 행사가 끝난 후 기자들의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도윤은 차분하게 질문에 답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계속 운전기사 일을 할 겁니다. 그게 제 일이거든요. 다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한도경 회장을 용서하실 건가요? 도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시간을 같이 걸으며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미라도 기자들과 인터뷰했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비밀을 털어놓으니 후련합니다. 이제야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며칠 후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30년 만에 밝혀진 충격적 진실, 권력이 지운 한 생명의 기록, 기적적으로 되살아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한 달 후 도윤은 어머니 정유진의 묘소를 처음 찾았습니다. 이사장이 알려준 곳이었죠. 작은 언덕 위에 자리한 소박한 묘비 앞에서 도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찾아뵙네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묘비에는 사랑하는 딸 정유진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아이들을 사랑한 문예교사라고 적혀 있었죠. 도윤은 어머니가 좋아했다는 백합꽃을 가져왔습니다.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잘 자랐어요. 힘들 때도 있었지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사장이었습니다. 그도 손에 꽃을 들고 있었죠. 먼저 와 있었구나. 이사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있었습니다. 둘은 나란히 무릎을 꿇고 묵념했습니다. 한참 후에 이사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아, 늦었지만 우리 아들을 데려왔어. 정말 잘 자랐더구나. 도윤은 이사장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겁니까? 검찰 조사받고 재판받고 그 후에는 봉사활동이나 하며 살겠지. 남은 인생은 속죄하며 살아야 할 것 같아. 지훈 씨는 어떡하세요? 지훈이는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시간이 필요할 거야. 사실 지훈은 아버지의 결정에 크게 반발했었습니다. 재산 기부와 사임을 취소하라고 했지만 이사장은 단호했죠. 아버지, 우리 가문이 망합니다. 이미 망했어. 30년 전에 말이야. 이제라도 바로잡는 거지. 묘소에서 나오며 도윤이 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괜찮다. 기다리겠어. 이사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보육원 마당에는 새로운 나무 한 그루가 심어져 있었죠. 작은 팻말에는 되돌려진 이름에 나무 마이너스 강도윤 후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나와서 도윤을 반겼습니다. 도윤아, 신문에서 봤어. 정말 놀랐다. 원장님, 제가 여기서 잘 자랄 수 있었던 건 선생님들 덕분입니다. 내가 훌륭하게 자라준 게 우리에겐 큰 보람이지. 그날 밤
도윤은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새로운 고객을 모시는 일이었죠.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도윤은 검은 우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우산을 쓰기 전에 먼저 승객에게 물어봤죠. 비 오는 날엔 우산을 같이 쓰시겠습니까? 승객은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가방에서 장학 증서가 살짝 보였죠. 네, 고맙습니다. 검은 우산 아래로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어른들의 잘못은 기록으로 바로잡고 내 상처는 함께 걸으며 고쳐나간다. 우산은 이제 혼자 쓰는 도구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따뜻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는 라디오를 통해 90년대 발라드가 잔잔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아픔을 위로해주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